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달콤한 과일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훅 올라가 버릴까봐 무서워서 몇 년째 과일을 입에도 안 대는 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조심해도 피로는 심해지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변비까지 생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당뇨가 있어도 이 과일만큼은 예외입니다. 단 7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약도 아니고 복잡한 식단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김용태 박사입니다. 당뇨, 혈관 건강, 그리고 노화 예방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기는 영생 지혜입니다. 사실 모든 과일이 당뇨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당의 종류와 흡수 속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바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국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 상태의 과일에는 단순당뿐 아니라 식이섬유, 폴리페놀,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세포의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 변동 폭을 줄여줍니다. 즉,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양과 종류, 그리고 섭취 방법입니다. 과일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거의 사라져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껍질째 먹으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는 사과, 베리류, 감귤처럼 GI, 즉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당뇨 환자도 충분히 과일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의 단맛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에너지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사과 반쪽, 그리고 저녁에는 포도나 감을 조금 먹어요. 특히 감, 감귤이나 단감은 한국의 가을과 겨울철에 빠질 수 없는 과일입니다. 달고 부드러워서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죠. 하지만 바로 이 달콤함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박순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올해 74이신데요. 혈당이 조금 높았지만 자연의 단맛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단감 한 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2달쯤 지나면서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놀라서 저에게 물었죠. 박사님, 저는 과자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자꾸 혈당이 올라가요? 원인은 바로 그 단감이었습니다. 단감은 GI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로 다른 과일보다 포도당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죠. 이 사례는 단순히 과일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과 양, 그리고 몸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료실에서 박순자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이 심해 물을 많이 찾게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얼굴에 붉은 기운이 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2시간 반이 지나면 오히려 힘이 쭉 빠지고 손발에 차가운 기운이 내려앉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큰 물결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고 있었던 셈입니다. 검사 결과는 그 체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78에서 185 사이로 흔들렸고 당화혈색소는 7.8에 머물렀습니다.
식후 1시간 포도당은 260을 넘어섰고 2시간에는 190대로 내려오다가 3시간 즈음에는 70대 후반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급상승 뒤에 과도한 하강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변동성 패턴이었습니다. 혈중 중성 지방은 260대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40 아래로 눌려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살짝 올라 있어 초음파를 보니 간 안쪽에 미세한 지방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간이 포도당과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아침 공복 혈당부터 불안정해지고 그 위에 단감 같은 고당도 과일을 공복에 넣으면 불이 붙듯 혈당이 치솟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단감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은 입맛이 없다고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단감은 부드럽고 잘 넘어가지만 섬유질이 생각보다 적고 과당과 포도당 비율이 높아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당이 들어오면 인크레틴 신호가 거칠게 올라가고 췌장은 서둘러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에는 혈당이 급히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동반되지 않으니 속도가 조절되지 않아 결국 과잉 반응으로 바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어르신이 식후 2~3시간에서 갑자기 기운이 빠진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말초 신호도 분명했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발바닥이 따끔거리는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포도당이 과하게 출렁이면 혈관 안 삼투압이 높아지고 소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잇몸에서 피가 잘 멎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고혈당이 이어지면 잇몸 미세혈관이 약해지고 염증 매개물질이 쌓여 작은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체성분이었습니다. 몸무게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허리둘레가 조금씩 커지고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혈당 변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가네 지방을 쌓이게 만들어 겉보기 체중과 관계없이 속은 더 피곤한 대사 상태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치 않고 오후가 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추면 한 가지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단감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공복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빠른 당이 간의 부담과 인슐린 저항을 자극해 큰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거친 물결이면 그 다음 식사와 활동 전부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움의 형태는 더 강한 약이 아니라 당의 진입 속도를 다루는 섬세한 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습관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저는 박순자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감 대신 사과를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사과는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고 대부분의 가정 식탁에 늘 올라오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가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이유는 단순히 단기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안에서 젤 형태로 변해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즉 같은 당분을 섭취하더라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사과의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과는 먹는 양을 조절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한 개를 통째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후에 반쪽 정도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충분히 작용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단기 혈액으로 서서히 들어오면서 인슐린도 일정하게 분비되어 급상승이나 급하강 없이 안정적인 곡선을 그립니다. 박순자 어르신에게는 아침 공복에 단감을 끊고 점심 식사 후에 작은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50 밑으로 내려갔고 오후에 피로감이 훨씬 줄었습니다. 사과 하나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단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열쇠입니다. 사과로 식습관을 바꾼 뒤 박순자 어르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혈당의 변동폭을 더 안정시키려면 식단 안에 또 하나의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권한 과일은 블루베리, 바로 작은 보석 같은 열매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강력합니다. 사실 블루베리의 당 함량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의 핵심 열쇠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돕습니다. 또한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 인슐린 분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의 급상승이 완만해지고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 GI가 낮은 편이라 한 번에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식후에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이 블루베리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유산균이 장내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이렇게 한 조합을 유지한 지 2주가 되자 어르신의 식후 혈당은 170을 넘지 않았고 잇몸 출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단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제 몸이 달라진 걸 느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이 깨질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 바로 혈관과 간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를 볼 때 저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얼굴색, 손끝의 온도, 그리고 잠을 잤을 때의 회복력까지 함께 봅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혈당은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식단의 마지막 조정을 권했습니다. 이번엔 키위를 한번 드셔보세요. 키위는 단맛보다는 새콤한 맛이 먼저 느껴지죠. 그 이유는 과일 속의 유기산과 효소 때문입니다. 특히 아크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소화를 돕고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키위는 비타민 C와 칼륨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혈관 안쪽 벽의 산화를 억제하고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 덕분에 밤새 쌓였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고 아침 공복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아침 식사 전 공복에 그린 키위 한 개를 물 한 잔과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공복의 신맛이 괜찮을까 걱정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개운하고 손끝에 차가운 느낌이 사라졌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당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리듬의 회복입니다. 키위는 그 리듬을 되찾게 하는 작지만 강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천연당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혈당을 다루는 몸의 입장에서는 자연산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의 형태와 흡수 속도입니다. 특히 물기가 많고 당도가 높은 과일은 입에 들어간 순간 거의 주스처럼 흡수됩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는 가장 빠르게 혈당을 밀어 올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포도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지만 당 자체가 포도당에 가까워서 한 줌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포도는 건강식이 아니라 속도 위험 식품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수박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원하고 물이 많아서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지만 수분 속에 녹아있는 당은 거의 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도 문제죠. 수박은 과일이 아니라 달콤한 음료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사라지면 당은 농축되고 한 입 크기 안에 과일 몇 개분의 단기 들어갑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사라져 흡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렇게 섭취한 당은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을 키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달콤함을 기억하지만 뇌는 그 달콤함을 착각합니다. 과일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건강하게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증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단만 조심하면 당뇨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을 조절하려면 먼저 몸의 긴장을 다스려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간에 저장된 당을 풀어 혈액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아무리 식단을 조심해도 걱정이 많고 잠이 부족하면 혈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까지 깨어 있으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간의 포도당 대사가 느려지면서 다음 날 아침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문이 닫히죠. 식사 후 약 2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인슐린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혈당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변합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은 당뇨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완벽한 짝입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혈관의 미세한 염증이 사라지지 않은 채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결국 피로는 쌓이고 혈당은 조금씩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몸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몸에는 그 어떤 음식도 약이 되지 못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운동은 약보다 섬세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기 시작하므로 근육이 포도당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기회가 생깁니다. 먼저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하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속도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단순한 걷기라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혈당을 끌어내리고 하체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발끝 들기 운동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발뒤꿈치를 바닥에 두고 발끝을 위로 올렸다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번 한 번에 30회씩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어 혈당 조절뿐 아니라 하지부종과 말초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식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이산화탄소가 줄어 혈액의 pH가 변합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복부 압력이 조절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인슐린의 작용이 더 원활해집니다. 하루 3번 아침과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번 반복하세요. 혈당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자연광 아래에서의 움직임을 추천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근육의 인슐린 수용체를 깨웁니다. 그 빛 아래서의 스무브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대사 자극이 됩니다. 당뇨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재는 숫자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몸은 훨씬 먼저 변화를 알려줍니다. 어제보다 피로가 덜하고 오늘 아침 눈이 조금 더 가볍게 떠진다면 그것이 회복의 신호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조화롭게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음식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몸은 금세 반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단 한 번의 산책, 단 한 번의 깊은 숨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또한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언제나 우리보다 현명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당은 그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기보다 오늘의 몸 상태를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 수용이 시작될 때 몸은 다시 스스로 치유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는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그 작은 일상이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몸은 사랑과 대화를 기억합니다. 당뇨를 적으로 대하지 말고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면 어느새 길이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당뇨는 결국 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쉬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긴장이 서로 얽혀 하루의 혈당 곡선을 그려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한다. 이건 조금 많다. 오늘은 괜찮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달콤한 음식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듯 모든 조심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편안해지는 리듬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 리듬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당뇨를 이기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한 입 잠들기 전에 한숨,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을 아껴주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해온 김용태 박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맑은 혈당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영생 지혜였습니다.